안녕하십니까. 일과의 정석 생명과학 파트를 맡은 12기 남도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강의 보충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3강의 보충 영상에서는 앞서 다루지 못한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세포의 연구 방법들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미경의 이용입니다. 우선 현미경이라 하면 흔히 광학현미경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대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표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아래 표를 채워보면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전자현미경이 또 시료의 시료를 관찰하는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투과 전자현미경입니다. 두 번째는 주사 전자현미경입니다. 흔히 템과 셈으로 불리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은 광학현미경의 광원, 어떤 빛의 파장으로 보냐, 얘는 가시광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서 맨눈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상력 자체는 광학 현미경이 0.2 마이크로미터, 투과 현미경 편의상 템으로 부르겠습니다. 템은 0.2 나노미터, 셈은 5 나노미터로, 얘가 해상력이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에 두 점을 찍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최소 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거리냐, 이 두 점이 비교될 때, 얘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으로 인식이 될 때까지의 최소 거리를 해상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거리를 찍었을 때 얘는 두 개의 점으로 인식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완전 미세하게 거의 안 보이게 한 점으로 찍었을 때 얘네가 확대를 하면 사실 두 점인 거죠. 두 점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상력이 낮은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땐 얘네가 한 개처럼 보인다. 그러면 얘네는 관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겼을 때 두 개로 보이는 최소의 거리를 아래와 같이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그러면 제일 그 거리가 작을수록 해상력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템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셈, 그 다음 광학 현미경 순서대로 기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배율 또한 이 해상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배율은 당연히 템이 가장 좋죠. 그리고 얘는 뭐 비교는 되지만 우선 광학 현미경보다는 훨씬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자현미경이. 즉 전자현미경이 일단은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우월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리 자체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학 현미경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료를 여기 재물대에 놓죠. 시료를 통과한 빛이 대물렌즈와 저반렌즈를 통해서 확대되어서 관찰됩니다. 얘네는 뭐 중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 템입니다. 템의 원리는 시료를 굉장히 얇게 자른 후 여기에 요 안에 넣거든요. 그럼 전자선이 얘를 투과해가지고 2차원, 아래 그림과 같이 단면으로 보는 거니까 2차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시료를 놓고 여기 빛이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단면이 보이겠죠. 그리고 같은 전자선을 쓰지만 어떻게 이 전자선을 투과하는 방법이 다른 이 주사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전자선에 쪼여 시료에서 반사된 전자선을 검출기로 감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얘네 자체는 그냥 투과한 빛을 바로 인식을 하는 건데, 셈 자체는 얘가 템이고요. 셈 자체는 시료가 만약 있으면 얘네에서 전자선이 이렇게 온 거를 다른 센서에서 얘네를 받아들일 때 고지 그대로 얘네를 받는 게 아니라 반사된 빛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템은 시료가 있으면 투과해서 센서가 인식을 하는 거고요. 셈 자체는 시료가 있으면 전자선이 오는데 반사된 것을 센서가 인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특징들입니다. 우선은 광학 현미경의 가장 좋은 점. 이렇게 좋은 현미경들이 나왔음에도 광학 현미경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뭐냐? 바로 광학 현미경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세포를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자선을 쪼이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인해서 생물들이 거의 다 죽겠죠. 전자현미경은. 그래서 광학현미경만이 가시광선을 쓴댔죠 아까.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 가능하다. 또한 가시광선이므로 우리 눈으로 색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표본이 있고 색깔까지 구분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템 자체는 시료의 단면, 아까 2차원 상의 시료를 제가 전자선이 투과하면서 2차원의 상을 얻는다 했죠. 그래서 2차원적 상, 아래에 보시면 2차원적 상이 있죠. 이에 반해 반사된 것을 우리가 만약에 시료가 있으면 반사된 것을 센서로 인식하는데, 그렇다면 얘는 투과된 것과 다르게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있었다 하면 이 모양대로 반사가 될 거니까 얘는 입체적 3차원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일단 입체 구조 관찰이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3차원적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현미경을 비교해 봤고요. 각각의 특징과 배율 등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현미경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공서에서 셈이나 템 같은 사진이 색깔에 입혀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 현미경들로 색깔을 관찰한 게 아니라 추정되는 색을 얘네들로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색을 그냥 염색, 그냥 칠한 겁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딱히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포 분해법입니다. 세포를 우선 균질기로 부순 다음, 잘게 부순 다음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크기와 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원리 자체는 말 그대로 크기와 밀도가 세포 소기관들이 전부 다를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심 분리기를 회전함으로써 그 밀도, 크기에 따라 정렬되는 것을 통해 저희가 분리를 한다는 말인데요. 당연히 크고 무거울수록 원심 분리기가 돌면서 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더 빨리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G가 중력 가속도의 몇 배냐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600G일 때는 핵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왜냐하면 핵이 가장 크기, 이 세포 소기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기, 밀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이렇게 회전력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다른 것과 비교되면서 분리될 수 있다. 더 빠르게 침전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순으로 분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당연히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세포벽이 제거된 식물 세포라잖아요. 세포벽 자체가 있으면 분리하는데 당연히 번거롭겠죠. 왜냐하면 세포벽은 굉장히 단단하니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그래서 세포벽을 분리한, 만약에 식물 세포로 실험을 한다면 세포벽을 분리한 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질기로 세포를 파쇄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겠죠. 세포벽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도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얼음과 설탕 용액을 넣죠. 일단 설탕 용액 자체는 등장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포액이 있잖아요. 세포액과 굉장히 미세하게 그냥 차이가 나지만 유사한 농도의 물질, 유사한 농도의 설탕물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설탕 자체가 소금보다 뭔가 반응하는 정도도 낮을 뿐더러 이렇게 등장액을 사용함으로써 세포의 삼투압을 저희가 유지를 시켜주면서 세포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장액, 밀도가 높거나 농도가 높거나 저장액 같이 농도가 낮은 용액을 넣는다면 세포가 터지거나 아니면 뭉개질 수 있습니다. 빵빵해지거나.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탕을 이용한 등장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얼음 자체는 여기 균질기를 돌리다 보면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서 상온이
도달되고 상온에 도달되면 효소의 활동이 일어나면서 이 세포의 소기관들이 가수분해, 이 효소로 인한 가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내리고요. 또한 이런 효소의 작용뿐만 아니라 세포 소기관들이 단백질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열과 pH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균질기로 인한 열로 인해서 파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얼음을 통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굉장히 서술형에 잘 나올 법한 지문 살짝 서술형이 잘 나올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다르므로 분리 순서 또한 다른데 이건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 자체는 첫 번째로 가장 무겁고 크기가 큰 핵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핵 또는 세포 찌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로 큰 것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동물세포니까 엽록체가 없겠죠. 그 다음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이니까 그냥 내부막 조각이라 표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보솜이 나오게 됩니다. 식물세포입니다. 가장 먼저 당연히 핵이 나오겠고요. 식물세포니까 엽록체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은 미토콘드리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리보솜과 소포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는 당연히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식물과 동물 잘 비교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포 관찰 방법은 자기방사법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한 화합물을 넣고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출한다. 굉장히 뻔한 방법이죠. 이렇게 검출한 물질의 이동과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냥 물질이 있으면 이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고 이 물질이 이동을 한다면 이동을 한 경로에 방사성 물질을 넣었으니까 얘가 방사선을 뿜잖아요. 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헨젤과 그레텔처럼 방사선을 뿜는데 이 이동을 저희가 이 방사선을 검출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용 예시입니다. 이렇게 쭈룩 있지만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들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다 외우실 것 같긴 한데 뒤에는 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방사법이었고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조직배양법. 동식물의 조직을 떼어내 무균 상태에서 각종 영양물질이 배합된 인공배지에 넣어 배양한 후 증식시키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냥 조직을 배양해서 말 그대로 관찰한다 그 말입니다. 딱히 중요한 의미는 없고요. 배양과 증식 후 관찰. 이용 예시입니다. 세포 분열 및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세포의 분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특징들이 있으나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또 나중에 이러한 단어를 배울 때 또 한번 언급되니까 그때 한번 잘 암기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조직 배양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총 4가지 현미경의 이용, 세포분해법, 자기방사법, 조직배양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대해서 한 번씩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얘네들이 원리가 되냐 대략적으로 뉘앙스를 파악하시면 되고 또 현미경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외워주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냥 기본 지식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길어져 사과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그럽게 짓는 미소 분주한 채를 But never 읽히지 않는 너의 맘 Replay replay 설렘이 진 뭐야 어쩜 그리 모른 척 웃어넘겨 흔들리는 사이 보일 듯 말 듯 잔뜩 태워 Oh I'm so dizzy 넌 좀처럼 쭉 터지지 않아 금세 또 멀리